그리고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 보시는 거 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거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수많은 인터넷 페이지, 유튜브, 뭐 넷플릭스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이 바닷속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전체의 90%가 넘습니까? 90%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저는 100%라 봅니다. 거의 100%. 요즘에 이제 위성, 뭐 스타링크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뭐 위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 사실 우리가 뭐 맨날 이제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제 생각엔 이건 거의 100%다 광 케이블로 가는 겁니다. 아, 해저 광 케이블? 네. 진짜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해요. 해저 광 케이블이 우리나라랑 어디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심지어 미국을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곳도 있어요. 미국의 서부 해안하고 우리나라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바닷속으로 쭉 있는 거예요? 태평양 밑바닥을 그냥 깔아요. 이렇게 쭉. 그렇게 케이블이 길어요? 총 연장이 600만 킬로미터가 그래요. 전 세계에 깔린 게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깔린 게. 광 케이블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 케이블 자체의 개념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고 다만 이 광 케이블을 이 정도로 싸게 만드는 게 이제 한 그 정도부터 된 거죠. 꽃게가 안 건드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내려가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치매는 못 건드리는데 이게 언젠간 육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륙붕부터는 해양 생물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 그래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걔네도. 이게 뭐야? 근데 그죠? 가끔 뭐 그런 일화 있잖아요. 상어가 물어뜯다가 뭐 감전됐다 죽어. 근데 감전되지 않아요. 이게 전기는 그치, 아니니까. 비칠 텐데. 근데 이제 구글 케이블이었나?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있었어요? 심해 상어가 뭐 먹인 줄 알고. 그게 전선 뭐 요만 얇은 것도 아니고 꽤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광섬유 다발입니다. 광섬유라고 그래봐야 그냥 낚싯줄 생각하시면 돼요. 낚싯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얇구나. 근데 이제 그 안에 빛이 통과하는 채널이 있고 그걸 다른 데로 반사되지 못하게 전반사시키는 전반사용이요. 클래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싯줄을 쭉 뽑아내는데 이게 하나가 하나의 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모아서 마치 로프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묶어서 커다란 이 고무로 한 번씩 둘러싸죠. 약간 다리 케이블 같은 거네요. 그래서 광섬유는 또 아무 배나 못 갈아. 전용 부설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아, 광섬유 부설선? 네. 옛날에 이거를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깔면 되겠지 하다가 꼬여요, 중간에. 꼬이면 다시 뽑아요. 이게 이런 일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바다 깊이가 네. 1,200m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태평양 평균 수심이 4,000m니까. 그럼 거기까지 그냥 내려요, 그냥 쭉? 그리고 되게 편한 게 일단 일정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세지잖아요. 그냥 알아서 바닥에 붙게 돼 있어요. 그냥 안정적이 되는 오히려 아까 거구나. 얘기했던 대륙붕 이런 데가 애매해요. 몇백 미터, 몇십 미터짜리가 애매해요. 그 설치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애매한 구간 이제 해안가로 오면은 돌이 잔뜩 들어있는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눌러서 사실 이 광 케이블의 가장 최대적은 누군지 아세요? 트롤선이에요, 트롤선. 어선들이 그 중에서도 좀 대규모 업하는 데들 있잖아요. 쌍끌이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그물을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긁어요, 그물을. 근데 긁다 보면 가끔씩 이 케이블을 건드려요. 이렇게. 그럴 수 있고. 근데 건드리면 상관없는데 가끔씩 끊어요. 그러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고. 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저 케이블 사건이 1년에 한 200~300건 일어나거든요.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지. 어떻게 다시 끌어올려서? 아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60km, 50km마다 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안 통하는 지점도 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이 케이지 같은 게 있어서 다시 잡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 올려서 부설선은 부설도 해야 되지만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디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만 원래 이렇게 바꾸면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 올려서. 이렇게 하다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만 여기 해결하고. 다시 붙여서 다시 까는 거예요. 근데 연화는 그 끌어올리는 게 감이 오는데 태평양 한복판은 5,000m요. 그래서 되게 그 광 센서가 50km, 뭐 40km마다 딱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신호가 느려질 수도 있고 왜 증폭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럼 뭔가 이상이 생기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기 정확한 위해서 위치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디 사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A58번째 지점과 A59번째 지점 사이에 뭐가 이 썸띵이 있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요즘에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요즘에는 광 케이블 가지고 뭐 하냐면은 지진을 먼저 감지하는 센서로도 써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빛의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상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똑같은 추가해서 했는데 얘가 얘보다 약간 위상이 달라졌어. 그럼 아주 작은 차이를 볼 수 뭔가 있구나. 그러면 진동이 있었다는 뜻인데 이 진동이 뭔가 해저 지진이면 어디서 시작하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쓰나미가 언제 올지까지 미리 예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예전에 지진파 관측할 때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 적어도 한두 시간 빨리. 근데 쓰나미는 한두 시간이면 진짜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한 번 부설하면 얼마나 써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섬유 자체는 거의 반영구적인데 둘러싸고 있는 클래딩, 고무들 이런 거기에 따개비가 그렇게 잘 달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책임 좀 지어주세요. 이게 진짜 따개비가 정말 큰 문제인 게 광케이블도 문제인데 이 배의 큰 문제. 배 표면에 그렇게 잘 달라. 그래서 이거 때문에
떼내는 것도 엄청 커요. 따개비도 좀 먹고 살게 해줘요. 저 바다 거북이들 몸에도 따개비가 이렇게 아, 들어가고. 그 따개비는 그럼 아니, 우리 그래서 조선사들이 고래 온갖 진짜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는데 막 발표면에다가 아주 미세 전류를 흘리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약간 스텔스 도료 같이 뭔가 반따개비 도료 이런 거 바르고 막 반따개비도. 그걸 또 진화를 해 따개비들이. 그래서 전류를 흘려도 붙어 있어 막. 좋아해. 정말 지독한 애들네. 얘네들은 저기 우주에 갖다 놔도 살 것 같아요. 아 요즘은 근데 해저 케이블이 문제가 지정학적인 문제고 이런 거 일이 있어. 그 끊어버리고. 아 맞아 요번에 그 문제 생겼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발틱해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뭐 발트 3국이 있는 그쪽 지역에 사실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일부러 끊었다. 마치 트롤선 가정에서 실수인 척. 그물에다가 칼날을 단 거예요, 일종의. 그다음에 이제 쓱 끄는 거지. 그러면서 my mistake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그런 개념들 나오고 있냐면 그럼 스타링크가 있으니까 스타링크 하면 되지 않아? 스타링크 음영 지역을 만드는 드론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드론 떼를 한 10만 대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특정 지역의 음영을 일종의 전파 방해를 할 수 있는 드론을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군비 경쟁 같네요. 네, 진짜로. 근데 이 광통신은 그 어떤 다른 현재까지 발견된 통신 방법들보다도 가장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빛이라는 게 광자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제가 우주먼지님을 보면 우주먼지님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저한테 오고 제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가는데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해서 뭐가 잘 안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정해요.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빛은 광 케이블 안에 보내면 처음에 한 번에 많이 보내도 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서 거의 방해받지 않고 다 도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광 케이블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럼 전선을 깔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선은 지금 광 케이블만큼 빠르지가 않아. 이거 했으면 우리 아마 지금 답답해서 다들 복장 터져 죽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게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라. 근데 사실 이게 광 케이블이 뭐 빛의 속도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은 광 케이블 자체도 굴절률은 1보다 크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구리 도선을 따라가는 전자보다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광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원가가 싼 통신 수단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위성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지 않았냐 했는데 위성은 일단 정지 궤도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벌써 36,000km. 아니 근데 위성도 저궤도 위성들도 하잖아요. 꼭 고궤도 위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타링크는 저궤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올리는 거예요. 정지 궤도는 계속 제 머리 정수리에 떠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씌우면 되네. 그러면은 그 중계기가 정말 최소한 하나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저궤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머리 위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영 지역을 없애려고 여러 개 올리는 거죠. 이동통신은 고정 기지국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한 100만 배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거의. 위성 숫자가 예. 광 케이블을 없애고 만약 없앤다 모든 걸 그러면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밤하늘 못 보지 않을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럼 스타링크 위성들은 자기들끼리도 계속 정보를 그럼요. 주고받아야 되겠고. 그럼요. 네, 맞아요. 이게 아니라 그럼요. 네. 그러네. 그 생각보다 스타링크 위성이 수명이 짧아요. 왜냐면 위치 제어를 미세하게 계속하더라고 얘네들이. 하루 평균 3대 이상은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하루 평소에요? 꽤 비싸잖아. 꽤 비싸죠. 그만큼 또 쏘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쏠 때 사실 많이 쏘긴 하니까 비용을 나름 절감하고 있긴 할 텐데 이미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민가에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요 저는. 근데 떨어지면서 대개는 분해돼서 물론 이제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니까 대부분은 바다에 떨어지고 사막에 떨어지고 할 텐데 대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당연히 가능성은 올라가죠. 그럼 그 스타링크로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건 걔는 빠르게 계속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A란 지점에 있어서 이제 막 인터넷을 쓰려고 하는데 스타링크가 그러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얘랑 통신해요. 얘 지나갔어. 그럼 다음 애가 나의 인터넷 가장 가까운 애가 신호를- 그거를 그 밴드를 분할해갖고 같이 주고받아요? 분배를 해요. 옆에 보내야죠. 그 알고리즘이 엄청 정교해요. 그래서 통신 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돼? 근데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해낸 거죠. 사실 요즘에는 탐사 로봇들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레이저 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빛을 쏘는 전파 통신은 어쨌든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한 건 있죠. 왜냐면 조준을 대충 해도 되니까. 이렇게 떨려가니까. 네, 정확하게 겨냥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세기가 아주 빠르게 약해지죠. 대신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겨냥하면 고출력 레이저로 훨씬 촘촘하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으니까 최근에 푸시케라고 하는 소행성 탐사선 미션에서도 시험적으로 이거를 그 레이저 통신을 통해서 영상 이미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통신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그 날씨에 구애를 많이 받아요. 구름이 많이 끼거나 먼지가 많이 끼면 아무리 인공위성이 있어도 별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또 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인간이 화성에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화성에 있는 인간이랑 지구에 있는 인간이랑 뭐 레이저 통신으로 동시에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화성하고 지구 사이 거리에서 적어도 4, 5분의 딜레이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진짜 인간이 화성에 진출했다고 하면 화성에서 금융 거래도 할 거고 주식도 할 거고 근데 화성에 있는지 지구에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4분 일찍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는 4분 뒤늦게 정보를 얻고 가족 간에 뭐 계좌 이체를 하는데 그런 딜레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터스텔라 파이낸스라는 게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화성에 지금 말씀하신 문명이 정말 생긴다면 거기도 경제 활동을 할 거죠. 독립적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시차,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차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 초라도 빠르면 지금 이득을 보는 게 현재 지구에서의 퀀트 시장인데 이게 지금 몇 분, 뭐 심지어는 몇십 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장난이 아닐 것이다. 근데 이 시장을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도 없어. 완전히 저쪽 문명, 저쪽 문명, 우리는 우리 문명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무역을 할 거 아닙니까? 두 행성이. 아, 그럼 거기서 이제 환치기도 좀 하고. 그렇죠. 약간 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은 다 실시간 통신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마치 19세기 그렇겠네요. 장부가 있고 편지 통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뉴스도 가끔 어디 바깥에 생중계하면 딜레이가 있었잖아요. 앵커가 뭐 어디 기자 하면은 잠깐 있다가 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딜레이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 광통신이라는 게 전기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는 대충 감이 좀 오긴 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뭐 정확히는 몰라도 빛으로 뭘 한다는 것 같은데 빛은 이게 뭐 무슨 질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실어 보낸다는 것도 난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는 빛이 있다고 치면 차핑을 하면 돼요. 차핑을 하면 빛이 안 나가죠. 열면 빛이 나가고. 그걸로 이 많은 데이터를 아주 원시적인 건 할 수 있게 근데 보여요. 사실 라디오 방송 우리가 듣는 것도 파장은 다르지만 일종의 빛이잖아요. AM 웨이브도 그렇고 FM 웨이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펄스의 10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걸로 그 많은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근데 실어내는 그렇게 거예요?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있고 위상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통신공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한 전자기파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까. 빛에 뭘 실어 보내는 게 아니라 빛 자체를 어떻게 조절을 근데 이제 하는 빛에다가 뭘 실어 보낼 수도 있어요. 실어 그 보내는 개념은 저희가 그룹 벨로시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패킷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주파수를 쓰면은 갑자기 이렇게 덩어리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덩어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덩어리가 있을 때는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으니까 거기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한 번 펄스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집어넣어서 펄스를 보낸다. 뭐 다 디지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방통신에 쓰는 빛이 보통 파장이 얼마나 또 돼요? 뭐 가시광도 많이 쓰죠.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하다. 진짜. 그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뭐 전기선을 통할 때보다 광이 그렇게 빠르다며 그러면 컴퓨터도 다 광으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다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광통신에 쓰고 있는 빛들은 다 가시광이잖아요. 파장이 대부분 다 몇백 나노미터잖아요. 그럼 이 몇백 나노미터의 빛을 저희가 다른 데로 못 가게 가둬놔야 되거든요. 근데 구리선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가 당연히 전도가 잘 되는 영역으로 갈 거라고 당연히 가정하잖아요. 빛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웨이브니까 물론 빛도 파리클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폭에다가 가둬놓어도 얘네들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광 도파로라고 부르거든요. 웨이브 가이드. 근데 이 웨이브 가이드는 4분의 람다보다 작아질 수도 없어요. 4분의 람다가 뭐예요? 파장의 4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린이 한 500, 한 뭐 50나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선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한 140나노, 150나노 뭐 이 정도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 만드는 거 10나노 막 5나노 이러잖아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밀도로 따지면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럼 100대 10이니까 지금 이 트랜지스터 집적 밀도로 뭐 이미 100대 1인 거예요. 그럼 한 20년 전에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반도체가. 이러면 못 쓴다는 거죠. 혹시 그 이제 해저 케이블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내지 어떤 국가가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에 있는데 저 태평양 어디쯤에서 이제 쓱 주변 보고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살짝 끄집어내서 그걸 약간 중간에 뭘 심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을 자기네 걸로 뭐 연결을 해갖고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지를 이거 파악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냥 도청의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유도 전류를 그냥 받으면은 똑같은 정보를 그냥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유도 전류의 개념이고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바네센트 새어나가는 빛, 새어나가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감도가 있는 디텍터가 있다. 그러면 감지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리가 없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냉전 시절 때는 미국이 그런 소련의 해저 케이블을 감청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잠수함들 동원해갖고. 아, 그런 방법.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양자 통신. 이걸 누군가가 만약에 감지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자 상태가 결말점이 깨지는 거야. 깨지는 순간 아 누군가가 엿듣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확 암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전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궁금한 게 본질적으로 빛을 넘어서는 소통 수단이 있을까요? 전 궁금해요. 항상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 중력파? 근데 파장이 너무 중력파 통신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중성미자는 어떨까요? 아 중성미자. 근데 중성미자를 반응을 잘 안 교수님, 해갖고. 중성미자를 굉장히 다발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통신하려면 빔을 만들어야 아니, 근데 되거든요. 지금은 빔. 너무 상호작용이 안 돼갖고 모으일 수도 없죠. 사실 레이저 빔으로 통신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네. 특히 우주먼지 만나면 이게 산란이 돼. 그래서 그만큼 많이 또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마도 전파, 빛. 빛일 것이다. 네. 빛과 그러니까 전파. 역사를 보면 네. 아주 옛날에 봉화부터 사실 빛 기반 정보죠. 오, 그러네. 그렇지. 네. 우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빛으로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빛만 쓰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빛이 아닌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럴 때마다 페르미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또 지적 문명이 있더라도 이 빛의 속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통신할 수 없을 것이다. 텔레파시? 빛을 쓰겠네요, 앞으로도. 근데 정말 중력파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블랙홀을 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카르타 쇼판 3이나 정도 되는 문명들은 한번 이제 통신할 때마다 블랙홀을 잡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라이브에서 찍고 있던 게 사실은 외계인들의 그냥 전신 우리는 지금 도청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그럴 수도.